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 뉴 탐스러운 사회의 김건태고요. 자, 이번 시간은 23번째 시간이죠. 23번째 시간은 고령화 사회 지난 시간 이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 고령화 사회가 될 테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타이틀은 생애 발달 단계별 과업과 발달 단계별 과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시기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무슨 시기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업과 그 다음 생애 설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얘기는 정말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할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그래도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죠. 고령화의 원인, 그리고 대책, 문제점, 그쵸?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 정리를 좀 도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이제 관련된 몇 가지 퀴즈를 선생님이 직접 만든 겁니다. 뭐 만든 거라 해봐야 별거 없어요. 그냥 가로넣기로 선생님 중요한 포인트들을 몇 개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고령화 사회가 등장하게 된, 그럼 고령화 사회는 일단 노인 인구의 구성 비율이 몇 퍼센트? 7%, 14%, 20%. 그래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맞죠? 여기서 말하는 고령화 사회는 꼭 무조건 7%에서 14% 사이의 그 고령화 사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등장하게 된 배경의 큰 두 줄기는 뭐다? 노인 인구들이 수명이 길어지는 거, 그리고 저출산 문제. 기억나시죠? 아, 여러분들 설마 선생님 저출산하고 고령화랑 무슨 관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없겠죠. 결국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분자가 커져도 사실 이 퍼센테이지가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가 많이 커지면 이 퍼센테이지는 안 커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왜 자꾸 이걸 저출산 되고 있다 그럼 이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선생님이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전체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저출산이 그렇게 심각한데. 근데 평균 수명 증가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 태어나지만 위에서 자꾸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8년인가요? 선생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부터 아마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출산의 효과가 이제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큰 두 줄기는 저출산도 여기 한 줄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와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의 증가다. 기대 수명의 증가다. 선생님이 출산율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하나 있다 그랬죠? 가임기 여성이 일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합계 출산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계 출산율.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서술형 쓸 때 정확한 용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1학년 사회가 사실 쭉 보면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깊게 들어가거나 어렵진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에서 변별력을 줄 때 정확한 키워드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학교에 선생님 채점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전략이죠. 그렇게 접근하시고요. 고령화의 정도에 따라 고령화 사회는 고령화 사회, 그 다음 고령 사회, 그 다음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자, 그 다음 3번. 이런 거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년 부양비와 이건 선생님 공부했어요. 부양비 결국 누가 부양하죠? 생산 가능 인구.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몇 세? 64세까지의 인구. 생산 가능 인구분의 노인 인구 그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 생산 가능 인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에서 혹시 경제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생산 가능 인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얼마나 고용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가, 그걸 나타낼 때 전체 인구에서 취업자의 비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고용의 대상이 되는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예요. 생산 가능 인구 중에 취업자가 몇 퍼센트, 이게 고용률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나중에 경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연령대로 따지면
15세에서 64세까지. 자, 그러면 선생님 안 배운 걸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근데 유소년 부양비는 그러면 안 배웠나요? 응용이죠. 여러분 안 배웠다고 무조건 그냥 손 놓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유소년도 스스로 부양 능력이 없죠. 결국 누구의 부양을 받아야 합니까? 생산 가능 인구의 부양을 받아야죠. 그럼 이 분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소년 인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소년 인구.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새로운 개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노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우리가 그걸 합해서 더해서 인구 부양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 부양은 누가 한다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그럼 누구를 부양한다고요? 피부양자는 노년층, 유소년층. 그러니까 그걸 더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계산해서 나중에 더해도 상관없고 어쨌든 인구 부양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자료로 보여줬던 표에 보면요. 막 1.3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결국에는 유소년 인구까지 생각해 보면요. 진짜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부양해야 되는 거죠.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그러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 물론 방안 지금 제시하기 전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될까요? 고령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 뭐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가사 분담의 어떤 그 형평성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육아휴직제도 그 다음에 뭐 또는 부양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령화와 관련된 이야기는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또 우리 심화 문제랑 건쌤의 선물 문제 있죠? 그때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정말 쉬워요. 생애 주기입니다. 이 생애 주기. 우리가 생애라는 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생애 주기라는 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개인의 삶의 변화를 말이 좀 어색한데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단계별로 구분했다. 단계별로 구분한 것이 요즘 이런 느낌표 이렇게 잘 안 쓰죠? 근데 선생님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네요. 생애 주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의 변화를 단계별로 구분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결국 태어나서 결국 요거예요. 아동기에 접어들고 근데 태어나서 아동기에 접어든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아동기라고 그냥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이걸 유소년기 플러스 청소년기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근데 그 나누는 기준이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건 뭐 사람들에 따라서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 이거는 뭐 천차만별이니까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을 얘기해 볼게요. 아동기 지나면 청년기입니다. 청년기.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중장년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중장년기. 그 다음 4번은 뭘까요? 중장년기를 지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65세 이상의 인구, 노년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년기. 자, 그러면 선생님 일단 우리 차근차근 한번 해볼까요? 아동기를 뭐라고 구분하기도 한다고요? 이걸 영유아기부터 영유아기. 영아, 유아를 합해서 영유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영아라는 건 뭘까요? 태어나서 돌이 안 된 애들을 보통 영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살인 애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에는 태어나는 순간 응애하면 1살이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나라에 있는 나이 계산법이고요. 외국에서 이제 만 나이를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모순이 있어요. 12월 31일 날 태어난 애기. 그러면 날짜 해가 딱 바뀌면 2살이 되는 거예요.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2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기들이 빨리 나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영유아기는 영아랑 그다음 유아기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청소년기 요걸 이제 묶어가지고 우리가 아동기라고 분류를 여기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연령으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아동기는 0에서 이제 10대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10대, 19살까지 요만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청년기는요 보통 20대 그 다음에 이제
30대까지도 청년기로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30대는 청년기를 지나갔다. 그래서 중장년기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연령으로 20대, 30대를 좀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 중장년기는 40대, 50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정년퇴직 하는 연령이 보통 몇 세죠? 일반 기업들은 한 55세, 그 다음에 뭐 공무원들은 뭐 62세, 뭐 65세 막 이렇게 가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40, 50대를 우리가 중장년기, 그러니까 은퇴하기 이전까지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노년기가 바로 60대인데 이제 노인 인구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65세 이상이다. 우리가 또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60대부터 노년기에 접어드는 경우도 있고 65세 지나야 노년기다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생애 주기라는 건 간단하죠. 태어나서 10대를 거쳐서 20, 30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굳이 여기에 분류로 따지면 30대면서 청년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선생님 봐도 뭐 중장년층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청년기에 일단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중장년기에 접어들고 노년기 지나고. 선생님 지금 보니까 한 중간까지 이제 왔죠. 선생님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 세월만큼 더 살면 이제 선생님도 근데 아직은 중간까지 안 왔네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위 연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회의 중위 연령. 이게 딱 중간 연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이라고 딱 할게요. 그러면 아기부터 2,500만에 해당되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살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딱 평균적인 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딱 중간 나이. 39세입니다. 그게 이제 통계가 조금씩 이제 해마다 바뀌니까 선생님이 한 재작년에 봤을 때 39세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직 그만큼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봤을 때는 꺾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애 주기를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각각의 생애 주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과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업들이 있다. 아동기에는 주로 뭘 해야 될까요? 배워야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제 수학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했습니다. 못 먹어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다고 막 한국 전쟁 시대 때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못 먹더라도 배워야 산다. 그걸 이제 항상 강조를 하셨거든요. 배움입니다. 그래서 학업과 그다음 이 학업이라는 게 지식만 배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포함 규범도 내면화한다. 이런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규범을 내면화하는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내가 청년기, 중장년기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탐색하는 시기, 진로를 준비하는 시기. 그래서 진로에 대한 탐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장래 희망이 뭐니? 물어보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럼 일단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라는 게 꼭 지식과 규범을 얻는 거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꾸 공부하면 그게 시야가 점점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겠구나. 이 일을 내가 하면 좀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꼭 어떤 진로에, 그러니까 장래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하면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시야가 조금 넓어진다. 그러면 진로 탐색하는 그 자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로 탐색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청년기는 뭘까요? 청년기는 일단 취업이죠. 취업. 근데 이렇게 딱 쓰고 보니까 학업, 취업. 결국에는 이건 일업자입니다. 일업자. 그러니까 일의 연속이죠. 10대 때까지는 배우고 20대 때는 이제 일을 하는 거죠. 20대 때부터는 일자리를 찾고 취업. 그 다음에 결혼도 생각을 해야죠. 이거는 뭐 가치관에 따라서 독신주의자들은 뭐 결혼이 발달 단계에 따른 생애 주기에 따른 과업에 빠질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개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취업과 결혼 중에는 뭐가 먼저인가요? 결혼하고 나서 취업하는 게 자연스럽나요? 그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일단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생활에 좀 기반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출산 얘기를 하면서 뭐 여성들이나 남성들의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취업하고도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 취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자꾸 결혼도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저출산 문제로 또 연결이 되는 거고요. 뭐 이 사회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연결고리들을 여러분들이 맞춰 나가는 작업이 바로 사회 공부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취업과 결혼, 그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 과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취업과 결혼. 그다음에 이제 중장년기는요. 이제 자녀를 여기에 자녀 출산까지도 한번 해 볼까요? 자녀 출산. 뭐 이것도 선택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요 과업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중장년기에 접어들면 이제 양육이죠. 자녀를 키우고 길러내고 그다음에 뭐 주택 마련, 내 집 마련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주택 마련. 그다음 뭐를 준비해야 한다?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하는 그런 과업이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년기는요. 이제 교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삶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삶에 대한 어떤 마무리. 근데 요즘에는 65세부터 삶에 대한 마무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요새 막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는 막 85세 맞죠? 남성들은 지금 78세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노년기에 접어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55세가 은퇴 연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55세 때 은퇴하면 85세, 무려 3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평균치니까 이보다 더 많이 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삶을 마무리한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좀 좋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애 주기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주요 과업은 이제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우리가 단지 이제 오래 살면서 막 질병에 시달린다 이러면 그건 결코 뭐 행복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생애 주기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선생님이 드리는 얘기는 다음 시간의 주제랑도 사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생애를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소비 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애 주기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생애 주기 곡선 또는 뭐 생애 주기 가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모딜리안이라는 경제학자가 이제 만든 곡선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이제 아동기예요. 아동기. 그러니까 모딜리안이는 생애 주기 곡선을 이렇게 아동기, 청년기 이렇게 구분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제 생애 주기 단계, 생애 발달 단계랑 맞춰서 이걸 한번 복합적으로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동기, 그 다음 청년기, 그 다음에 중장년기, 그 다음 노년기. 이제 소득하고 소비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려볼 텐데요. 자, 하얀색으로 선생님이 소득을 한번 그려볼게요. 소득. 자, 아동기 때는 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받는 소득이 뭐가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뭐 세뱃돈 받고 그거 다 엄마한테 뺏기니까 없다고 볼게요. 그래서 거의 없다가 이제 청년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쵸? 소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호봉도 올라가고 연차수 진급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소득이 증가하겠죠? 그러다가 정점을 찍는 게 중장년기에 피크를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퇴를 하면 소득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라고 하는 건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사이에 형성해놨던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일정 부분 이전 소득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급받는 소득도 있습니다. 뭐 노령연금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곡선이 그려진다. 그래서 하얀색 곡선이 바로 소득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소비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동기 때도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생활을 하려면 돈이 들죠. 그래서 소득은 없지만 소비는 있죠.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소비 패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아주 세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 구간이 뭐죠? 돈은 못 버는데 쓰긴 써야 되죠.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는 음의 저축 구간이다, 마이너스 저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주 작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쪽에 하다 보니까. 그럼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소득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은 뭘까요?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저축이에요. 마이너스 저축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마이너스 저축. 빚이죠. 빚. 여러분들 자꾸 뭐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빚을 졌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빚 쓸 때 어떻게 쓰죠? 지읒이죠. 이렇게 씁니다. 이 빚을 두 글자로 표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어휘력 테스트인데 빚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선생님 힌트를 줄게요. 힌트. 뭡니까? 부채입니다. 부채. 물론 이 부채는 아니죠. 이 부채는 아니고 우리가 다른 한자를 써서 부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부채가 되는 거예요. 부채. 맞죠?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이 구간은 뭘까요? 이 구간이 소득이 소비보다 많죠. 그럼 이 구간들에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 부분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 면적이 바로 진짜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저축, 이게 실질적인 저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애 주기 가설을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거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을 때 해놔야 요거 대비할 수가 있겠구나. 맞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빚을 이미 졌죠. 그걸 이걸로 나중에 갚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잘 안 갚죠. 부모님한테 받은 거 이거 나중에 요걸로 잘 갚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선생님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이 그냥 대가 없이 여러분들의 양육을 지금 해주시니까 나중에는 뭐 내놔라 이렇게 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를 나중에 이걸로 갚고 나중에 이거 대비해야 한다. 그런 큰 밑그림을 그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일단 경제적으로 봤을 때 생애 주기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진짜로 생애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생애 주기가 아동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생애 주기가 아니고 이번에는 생애 곡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지금 이게 바뀐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바뀐 교육과정에서 새로 들어온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게 사회시간보다는 약간 도덕시간이나 아니면 뭐 가정시간 요런 데 좀 나오면 좀 좋겠다는 그런 주제인데 우리 책에 어쨌든 우리 교육과정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생애곡선이라는 건 한마디로 우리가 방학 때 초등학교 때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몇 시에 기상 몇 시부터 꿈나라 해가지고 그거 계획표 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계획표가 바로 생애 곡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생 계획표. 그럼 어떻게 짜냐? 그걸 그래프로 나타낸 게 생애 곡선인데요. 이렇게 해서 응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거죠. 내가 20살이 되면 대학을 진학하고 그 다음에 27살이 되면 취업을 하고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중간중간에 과업들,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표를 세워봐라 하는 게 생애 곡선이에요. 별거 아니죠? 근데 별거 아닌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뭐 생애 곡선을 여러분들 보고 뭐 외워라 이런 건 아니고요. 생각해보면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얼마 전에 학교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생들 진로 활동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이제 감독을 하다가 진로 뭐 계획을 뭐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 될 뭐 일종의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버킷리스트 뭔지 알죠? 내가 죽기 전에 뭐 해야 될 5가지 뭐 20가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1년 동안 학생들한테 뭐 해보게 했어요. 근데 선생님도 좀 심심해서 같이 옆에서 같이 따라서 해봤습니다. 근데 해봤더니 와 이게 좀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이 계획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더라고요. 선생님 이거는 실제로 경험을 한 겁니다. 며칠 전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계획을 딱 하기를 선생님 영어 공부를 좀 요즘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탭스 몇 점 이상 넘기 그리고 또 다이어트가 선생님 목표니까 몇 킬로 이상 빼기 이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것들을 선생님이 써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삶의 자세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 때는 출근했다 퇴근하고 EBS 와서 방송 찍고 쳇바퀴처럼 굴러가다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아 뭔가 좀 체계적인 삶이 가능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애 곡선도 물론 변수는 많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이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굵직굵직한 어떤 계획들을 인생의 버킷리스트다 생각하고 한번 짜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살 때 뭐 하겠다, 결혼은 언제 하겠다, 자녀는 언제 낳겠다, 내 집 마련은 언제 하겠다, 자동차는 언제 사겠다, 막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그런 거 의미 있는 활동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은 마칠게요. 별 내용은 없죠. 생애 설계, 생애 곡선 뭐 이런 개념들 여러분 좀 갖고 계시고요. 오늘의 궁금증을 처음에 시작할 때 안 받네요. 뭐 괜찮습니다. 생애 발달 단계란 무엇인가? 생애 설계란 무엇인가? 알겠죠? 발달 단계란 아동기부터 시작해서 무슨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생애 설계란 생애 곡선을 쫙 그려놓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 이 자료는요. 우리가 생애 설계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걸 왜 가지고 왔는지 일단 자료를 분석해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저출산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주제예요. 저출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20대 후반 여성의 미혼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만혼이라는 게 뭐죠? 늦게 혼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향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 볼게요. 보건사회연구원은 25세에서 29세 여성의 미혼율이 2005년을 기준으로 59.1%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대요. 그러면 야 이게 25세에서 29세 여성들 중에 6명, 10명 중에 6명은 결혼을 안 했다는 거죠. 4명은 결혼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더 많네요. 자, 그 다음에 30년 전인 1975년에는 그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면 1명만 결혼 안 했던 그 연령대가 지금은 2005년이에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 심각하겠죠. 더 수치가 높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2005년에는 60%까지 높아졌대요. 자, 만혼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연령대도 사정이 비슷하대요. 30대만 놓고 보더라도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의 미혼율은 예전에는 예전이 아니죠. 지금 2005년에 19%와 7.6%였다. 그게 예전에는 막 뭐 1% 이하였다. 그러니까 만혼의 경향이 엄청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딱 보여주면요. 75년에는 10명 중에 1명, 2005년에는 10명 중에 6명이 미혼 상태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애 설계를 쫙 해보면요. 지금 생각하는 거랑 나중에 진짜 그 나이가 됐을 때 사회 경제적 여건이나 물론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거 말고요.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애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나중에 실제로 나의 어떤 실천으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회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생애 설계를 그때그때 조금 수정하면서 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오늘은 행동적인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요. 처음에 생애 설계를 쫙 하잖아요. 근데 그 생애 설계대로 이 사회 구조가 만약에 변하면 나도 그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변하면 그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죠. 그리고 나의 생애 설계를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정하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그런 삶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81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주제 탐구 이런 게 있어요. 버나드 쇼의 묘비명과 생애 설계다. 그래서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게 아주 유명한 글귀인데요. 선생님이 여기다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우물쭈물 하지 말고 빨리빨리 실천해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문제 풀 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주제 탐구 81페이지에 결혼에 대한 견해입니다. 자, 이거는 이 견해 퍼센테이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표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걸 카테고리로 좀 묶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자, 결혼에 대해서 남자, 여자,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사별은 먼저 세상을 떠서 이렇게 혼자 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혼.
해서 쭉 보면 100%, 100%, 10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남자 중에 24.6%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딱 볼 때 범주화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한다랑 하는 것이 좋다는 이 질문에 대한 뭐예요? 긍정적 답변이죠. 그 다음에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건 중립이에요. 중립. 그 다음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뭘까요? 이건 부정적인 응답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런 거 여러분들 조금 캐치를 하세요. 볼까요? 남자랑 여자 중에 결혼에 대해서 누가 더 긍정적인가요? 이거 보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여성들은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결혼 안 해도 혼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남자들보다는 많아요. 남자들은 혼자 살면 뭐 속된 말로 뭐 남자들이 혼자 살면 꼬라지가 안 된다 막 이런 표현들을 어른들이 하시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결혼을 했습니다만 혼자 살았으면 막 지금 뭐 이게 잘 됐을까 막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근데 뭐 또 혼자서도 잘 사시는 분들이 또 있고 뭐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르죠. 그렇지만 실제로 통계를 딱 보면 확실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남성들보다는 좀 높습니다. 이런 경향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미혼인 사람들하고 배우자 있음 사람들을 볼게요. 누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일까요? 자, 미혼인 사람들은 현재 자신들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쵸? 결혼을 안 해도 상관없다. 이쪽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요? 실제로 미혼인데 맞네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중립적인 응답이 배우자 있음보다 훨씬 많고요. 그 다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도 결혼을 실제로 한 사람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미혼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성을 우리가 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표가 이번 시간에 생애 설계랑은 관련이 없죠. 주제 탐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표를 읽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85쪽인데요. 갑이 현재 위치해 있는 생애 주기의 단계로 가장 적절한 거. 문제도 참 쉽습니다. 어제 자녀 교육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대요. 자녀 교육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 청년일까요? 중장년일까요? 중장년이겠죠. 답은 4번이네요. 근데 이제 본인도 친구의 고민을 되새겨 볼 겨를도 없이 자기도 문제들이 많대요. 주택 마련, 그 다음에 노후 대비해야 되는 시기가 뭐예요? 중장년기입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가 개념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85페이지. 다음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제시한 자료다. 이에 대한 학생의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우물쭈물하지 말고 설계했으면 실천해라. 이 얘기죠.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생애 설계가 필요하고요. 목표가 정해지면 바꾸지 않아야 한다. 아까 뭐라 그랬죠? 사회 구조적인 여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빨리빨리 수정하는 게 현명한 거죠. 답은 2번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읽어보면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더 있네요. 자, 7번 볼게요.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것을 쓰시오. 자신의 과거와 현재 생활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한다. 선생님 아까 뭐 해보라 그랬죠? 생애 곡선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평가할 수 있고 현재 모습을 반성할 수 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한다. 내가 목표를 이렇게 세웠는데 내 삶이 지금 너무 그 목표와는 맞지 않게 가고 있어. 이런 반성을 끊임없이 할 수 있다. 책임감을 갖게 한다.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생애 경험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생애 곡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 지금까지 공부한 개념이 여러분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학교시험에 개념으로 나오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이번 시간에 결국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생애 설계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다짐과 목표 여기서 끝낼게요. 여기서 개념을 찾기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번 시간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번 시간이 다른 시간에 비해서는 덜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시간의 중요성을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부터 8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산 관리와 생애 설계. 그러면 결국 생애 설계를 하는 가운데 경제적 측면, 결국 일생 동안 내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중심줄기가 경제적 문제가 중심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이번 시간에 연결고리로서 선생님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자산 관리와 생애 설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일단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거기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타이틀이 딱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물고 들어갈게요. 이번 시간에 물고 들어가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쭉 당겨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번 시간 강의 안 듣고 다음 시간 골라 듣는 친구들 있죠. 그럼 그때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갈게요. 전 시간에 지금 몇 분이죠? 35분부터 다시 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가 바뀐 거예요. 82페이지에 자산관리와 생애설계. 자, 그러면 자산관리가 뭐냐. 일단 자산관리를 공부하려면 자산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산이 뭘까요? 개인이나 국가나 기업이 갖고 있는 재산이에요. 재산이 자산입니다. 달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자산을 관리하겠다?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관리의 첫 번째는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 자산을,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걸 금고를 사다가 못 훔쳐가게 집에 드릴로 뚫어가지고 막 지하 100m 안반에다가 박는 겁니다. 그래갖고 금고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좋은 자산 관리의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산을 불리는 것도 포함시키는 게 자산 관리예요. 그러니까 원금을 지켜나가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수익성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가끔가다 이제 뉴스에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음식점 같은데 막 엄청 대박집, 대박식당 이런 데는요.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막 은행 갈 시간이 없으시대요. 그래갖고 막 식당 어디 창고 같은 데다 자루에다 돈을 막 쌓아놓고 막 이런 가끔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그건 사실 올바른 자산 관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돈을 은행에만 예금을 했더라도 적어도 이자는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자산 관리에 목표가 3가지가 있어요. 자산 관리의 원칙이에요. 자, 그 중에 이제 3번보다는 1번, 2번이 좀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자, 1번 첫 번째는 뭐냐? 지키는 거. 안정성이에요. 일단 내 자산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첫 번째 안정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얼마나 불릴 수 있지? 두 번째는 수익성이에요. 수익성 뭔지 알겠죠?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지?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5만 원 벌었다? 그러면 수익률이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자산 관리를 할 때는 유동성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럼 유동성이라는 건 얼마나 현금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정성과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돼서 집을 샀습니다. 집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땅이나 집을 투자를 했어요. 안정성도 높고 그때 부동산 경기도 좋아서 수익성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막상 급전이 필요한 겁니다. 갑자기 뭐 아플 수도 있고. 근데 집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은 갑자기 팔려면 팔기가 어렵죠. 그리고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그 적당한 매수자를 찾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현금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막 이렇게 나와요. 막 100억대 자산가 할아버지가 10만 원의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막 그런 경우들이 있죠. 막 물려받은 산과 막 땅이 엄청 많은데 현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올바른 자산 관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자산 관리의 세 번째는 바로 유동성이다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포트폴리오 관리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 관리 대학 갈 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어떻게 보냈다 하는 그런 자료들을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 계획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학 계획서가 되는 거고요. 자산 관리에서 포트폴리오는 투자 계획서입니다. 그걸 우리는 재무 설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재무 설계의 세 가지 원칙이 바로 뭐냐?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이다. 이해되시나요? 자, 빔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산관리입니다. 자산과 부채. 부채가 한 글자로 뭐라 그랬죠? 빚입니다. 자, 자산이라는 건 개인이나 가게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확인했고요. 그 다음 부채란 뭐죠? 빚이에요. 부채는 빚이다.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선생님한테 얘예요. 1억짜리 집이 있어요. 집이 있고요. 3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천만 원짜리 예금 통장이 있어요. 예금 통장.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은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2천만 원짜리 대출 통장이 있어요. 대출 통장, 즉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을 은행에다가 빌렸다는 거죠. 은행 빚이 2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자산은 얼마일까요? 자, 한번 대답해 볼까요? 선생님의 자산은 얼마일까요? 1억짜리 집에다가 3천 자동차, 그러면 1억 3천, 거기다 7천, 2억이네요. 그렇죠? 2억인데 2천만 원은 사실 선생님이 갚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안 갚지만 앞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산은 2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선생님 2천만 원은 어차피 이 안에 있는 2천만 원은 선생님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개념이 있냐면 순자산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센스 있는 친구들은 대답 탁 나오죠. 총자산에서 뭘 빼라? 부채를 빼줘라. 그래서 총자산 2억에서 2천만 원 부채를 빼면 순자산은 1억 8천이다. 이해되시나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순자산의 개념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자산관리의 원칙입니다. 원금과 이자가 보전될 수 있는 정도다. 자, 원금이라는 건 투자의 원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자라는 건 은행에 투자를 했을 때, 은행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은행에다 내 돈을 맡겼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받는 돈을 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원금과 이자가 보전될 수 있는 정도, 그걸 우리는 안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원금과 이자를 합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우리는 원리금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어휘가 좀 약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릴게요. 원리금이 뭐죠? 원금과 이자를 더한 돈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투자 자산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내가 투자한 원금이 불어나는 걸 기대하고 또는 투자한 결과 얻어지는 수익금을 기대하죠. 그게 바로 수익성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해요. 여러분들 혹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얘기를 들어봤나요? 선생님 발음이 뭐 좀 구린데 발음이 좀 안 좋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가 뭐예요? 위험이 클수록 하이 리턴. 돌아오는 리턴도 크다. 그럼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수익성이 큰 투자 상품일수록 자, 안정성은 어떻게 된다? 안전성은 떨어진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안전성이 높을수록 수익성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 둘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공부할 텐데요. 주식 투자. 이거는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 많이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왜냐? 간이 작아서. 무슨 얘기예요? 주식 투자하면 원금을 날릴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수익성이 또 굉장히 크죠. 잘만 되면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우량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좋은 주식을 사면 주가가 하루에 법적으로 15%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하면 15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루에. 근데 이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요 얘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주식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꼭 말씀을 드릴게요. 하한가라는 것도 있고요. 상한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15% 빠졌을 때 샀다가 15% 오른 다음에 팔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반대로 얘기하면 왕창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은 높지만 안정성이 떨어진다. 근데 보세요. 주식 말고요. 은행에다 돈 맡기는 걸 뭐라 하죠? 저축한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 예금이죠. 은행에다 예금하면 수익률이 이자죠. 이자. 고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 3%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내 원금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안정성은 굉장히 높죠. 근데 수익성이 어때요?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맛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는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안정성은 높다. 결국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주식, 예금 말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살면서 경제생활 하면서 사실 거잖아요. 채권 투자도 있어요. 채권 좀 어렵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전환의 수월성. 다른 말로 황금성이라고 얘기한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한 15분 전에 했던 얘기인데 기억나시죠? 유동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동성이라는 건 얼마나 현금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 그러면 유동성이 가장 큰 자산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 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유동성이 가장 큰 자산 뭘까요? 얼마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 그럼 예를 들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은 뭡니까? 부동산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지갑이 있으면 여기서 돈을 딱 꺼내서 보여주고 싶은데 유동성이 가장 큰 자산은 뭡니까? 현찰이죠. 현금은 그 자체로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가장 큰 자산이다. 근데 볼까요? 유동성이 크면 수익성은 어떻게 될까요? 약간 떨어지겠죠. 현찰 가지고 있으면 누가 거기에 갑자기 이자 막 줍니까? 안 주죠. 맞죠? 그래서 유동성이 크면 클수록 또 수익성은 떨어지는 그런 특징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자산 관리에 조금 맛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다음 시간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실제 경제생활 앞으로 하시면서 살 거잖아요. 그 실제 경제생활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밀착되어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이제 82페이지고요.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우리가 얼핏 보면 내용이 많지 않아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뭐 이자율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는 이자가 실제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얘기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좀 쉽게 지나오셨죠? 마지막 부분에 선생님 새로운 얘기를 조금 해서 여러분들 그 얘기는 조금 귀담아 들으셨다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